제가 이제 받은 주제는 과학으로 본 우주라고 해서 첫 번째는 오리진이라고 하는 책이고 두 번째는 6개의 수입니다. 두 개의 책은 굉장히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아마 같이 읽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인류가 인식하게 된 우주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당연히 우리는 지구가 멈춰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유명한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이었는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인류에게 인식되어 왔던 우주론이죠.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으로 이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인 이 태양계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케플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낸 사실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태양 주위를 도는 모든 행성들이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유명한 타원운동 궤도의 법칙을 제안을 하죠, 케플러가. 근데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그 다음에 왜 각자 이런 타원 궤도를 가지는지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없었어요. 근데 이 이해는 뉴턴이 만들어냅니다. 그 원운동 궤도 운동은 우리가 그냥 돌멩이를 던졌을 때 일어나는 운동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운동이라는 걸 알아냅니다. 질량 사이에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작용하게 되고 그래서 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의 운동을 다 그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법칙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20세기 들어서 비로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우리 은하 말고 우리 은하 정도의 크기를 가진 우주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허블이 20세기 초반에 저 멀리서 오는 별빛의 스펙트럼을 관측해서 우주 전체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근데 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거꾸로 이제 우주를 거슬러 가면 갈수록 작은 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과학 법칙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더불어 아인슈타인이 중력을 좀 더 완벽한 이론인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중력 이론을 완성을 해서 이걸 현재 그 가이드라인으로 삼아가지고 전체 우주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적인 추론이 그 자체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예요. 근데 거기에 당연히 모든 게 관측과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가설이 필요합니다. 그 가설은 이제 본인이 어떻게 선택을 하냐의 문제인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우주상수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혹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굉장히 더 깔끔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사유를 통해서 찾아낸 방정식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주상수인 이유는 이 우주에 단 하나 존재하는 상수이기 때문에 우주상수라고 불러요. 2000년을 기준으로 전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 그다음에 우주상수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값이지만 0이 아닌 게 굉장히 명확해졌어요. 우리가 처음에 우주배경 복사라는 걸 관측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우주의 어느 곳을 봐도 온도가 절대 온도로 2.7도 정도 되는 우주 배경의 복사를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완벽하게 균일한 밀도를 가진 우주에서 어떻게 지금과 같은 은하나 우주의 구조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 10만 분의 1의 밀도 요동이 지금의 은하와 별과 행성이 있게 한 바로 그 씨앗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밀도 요동이 작았던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암흑물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 두 개의 흥미로운 결론을 얻게 됩니다. 과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나를 살펴보면 정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석의 힘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다른 힘이었고 수천 년 동안 다른 힘으로 인식을 했는데 18세기 맥스웰이 완벽하게 전자기력이라는 걸로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양력과 강력이라고 하는 그 방사능 붕괴를 담당하는 힘과 그 다음에
양성자들을 모아가지고 원자 핵으로 만들어주는 그 강력이라는 힘이 존재하는데 이것들까지도 통합을 해서 전자기 양력 혹은 대통일 이론이라는 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을 하면 할수록 가장 어려운 힘이 중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한 나머지 세 개의 힘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더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이 존재하는가 하는 거는 또 살펴보면 뭐 6개의 쿼크가 있고 전자와 같은 것들이 또 3개가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일상에서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거지만 지금은 명확하게 그 양자역학이 미시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내가 어떤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냐에 따라서 각자 다른 시간과 공간을 느낀다고 하는 그 특수상대성 이론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과 특수상대성 이론을 근간으로 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힘을 통합을 한 게 표준 모형입니다. 중력만을 제외하고요. 이 중력은 지금 일반 상대성 이론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점으로 제가 연결을 해서 물음표로 써놓은 게 이제 끈이론인데 이걸 통합해 줄 거라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연구를 했던 게 끈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링 시어리라고 80년대에 처음 나왔는데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뭐 수학도 1,200년은 더 발전해야 되고 이해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결론은 끈이 뭔지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허블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별이 멀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우주 자체는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주 뜨거운, 아주 밀도가 높은, 그러니까 원자를 이루기도 전에 이제 쿼크와 전자와 빛이 서로 얽혀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그 엄청나게 높은 밀도에 의해서 우주는 굉장히 빨리 팽창을 합니다. 굉장히 빨리 팽창을 하면서 밀도가 줄어드니까 충분히 온도가 낮아져서 쿼크들이 먼저 양성자, 중성자 같은 것들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그 몇 가지 원자 핵도 만들어지고 양성자와 결합해서 수소 원자 같은 중성인 원자를 만드는 세상이 됐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비로소 빛이 더 이상 전하를 띤 입자와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제 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제 그러니까 우주가 태어나고 나서 38만 년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자유롭게 된 그 빛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주의 어디를 보든지 관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우주가 굉장히 이제 식으면서 아주 미세하게 온도가 조금 더 높았던 곳, 10만 분의 1만큼 온도가 높았던 곳에 더 물질이 모여서 결과적으로는 별을 만들고 그 별들이 모여서 또 은하를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주가 형성돼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우주를 관측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그 빛의 속도에 의해서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우주의 크기가 얼마냐를 얘기해 주지 못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점점 더 멀리 있는 우주를 관측할수록 훨씬 더 이전의 우주의 모습을 관측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궁극적으로 가면 그 우주 배경 복사 이전에는 별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는 그 밋밋한 그런 우주의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 바깥에도 무엇인가가 당연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감속 팽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충분히 오래 기다리면 점점 더 지금 볼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한다. 그러면 빛이 거기서 출발했는데 빛이 오는 속도보다 우주가 멀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면 걔는 영영 안 오겠죠. 그래서 지금 볼 수 있는 영역보다도 미래에는 점점 더 작은 부분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 팽창을 하는 시나리오의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우리 은하와 뭐 안드로메다 은하 정도만이 우주에 남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빛의 속도보다도 빨리 멀어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아주 궁극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그런 우주의 모습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빅뱅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유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한 가지가 우주 배경 복사고요. 두 번째가 우주가 어떤 원소로 이루어졌나를 살펴보면 뭐 수소가 한 75%, 헬륨이 25%, 그다음에 나머지 뭐 중수소를 포함해서 이제 엘리먼트들이 이렇게 조금씩 있는데 정확하게 우주의 어느 곳을 보건
우리가 관측하는 성간 물질에서 나타나는 원소의 비율과 일치합니다. 빅뱅이 아니면 설명하기 힘든 현상이죠. 빅뱅이 설명하는 건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걔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왜 전체 온도가 다 그렇게 10만 분의 1 정밀도로 똑같을까?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빅뱅이 일어났다면 그 짧은 시간에 서로 이제 온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우주는 그 공간의 공률을 생각해 보면 아주 평평합니다. 정말로 평평해요. 1%도 안 되는 정밀도로 평평하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1%란 얘기는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의 초기에서는 어마어마한 정밀도로 0이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팽창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간이 2배가 되고 내일 4배가 되고 모레 뭐 다시 그거에 16배가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을 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주의 작은 부분이 어마어마한 크기로 일단 팽창을 했었다. 그 공률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평평하게 그러니까 확대를 계속 시켜놓고 나면 그냥 그 주변부만 보면 거의 평평한 걸로 보이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우주를 보고 있다는 거고, 6개의 수에 대한 얘기로 이제 돌아와서 마틴 리스가 6개의 굉장히 중요한 그 우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공간의 차원입니다. 3. 만약에 우주의 공간이 4차원 이상이 되면 안정적인 행성 궤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차원이 가지는 아주 특별한 성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기력이 중력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라는 겁니다. 전자기력이 한 10의 30승, 36승 이상 커요. 그 다음에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 엡실론이라고 했는데 이건 한 0.7%입니다. 이게 뭐냐면 수소를 이루는 그 양성자 4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헬륨을 이루는 그 원자핵의 질량을 비교를 해보면 그 4개의 질량 합보다 헬륨 원자핵의 질량이 한 0.7% 가벼워요. 이 값이 살짝만 달라져도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그 중수소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우주는 딱 아주 특별한 엡실론 값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는 팽창 에너지와 중력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급팽창 이론을 받아들이면 설명이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람다라고 했는데 70%가 이 람다 우주상수가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제일 왼쪽에 있는 밀도 요동의 크기, 이게 10만 분의 1인데 아까 우주 배경 복사에서 10만 분의 1의 온도차가 있다고 했는데 그 똑같은 게 우주의 그 밀도, 그러니까 물질의 밀도에도 똑같이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빛과 원자가 똑같이 결합해 있었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밀도 요동이 너무 컸으면 모든 게 그냥 어마어마한 블랙홀로 다 뭉쳐서 이런 흥미로운 별이나 행성이 존재하지 않는 우주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밀도 요동이 너무 작으면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그렇게 은하와 별이 형성될 기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6가지 수가 다 독특하게 의미를 가지는데,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공간에서 살펴볼 때는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같이 여러 가지를 조절하면서 비슷한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긴 합니다. 이 다중우주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있고 그 중에 우주마다 우주상수의 값이 다르다면 그 중에 한 우주는 10의 120승분의 1의 우주상수를 가진 우주가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10개의 우주가 있고 그 10개의 우주에 어떤 상수값이 1에서 10까지 다 가능하다고 하면 뭐 5의 상수값을 가진 우주가 있는 게 이상하지 않죠. 그런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우주상수를 설명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력파에 대한 얘기만 제가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중력파를 2015년에 드디어 관측을 하게 됩니다. 이 중력파는 질량이 있는 것들이 뭔가 요동을 하거나 변화가 있으면 그 주변 공간을 다 흐트러 놓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파동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블랙홀이죠. 그래서 그 블랙홀 두 개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생긴 중력파를 이제 측정할 수 있게 돼서 우주의 현상을 꼭 그 별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그걸 말씀드리고 그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점이 세상이 이해 가능하다는 점이다라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정말 우주 초기에 가보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끝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 자료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 우주에 대해서 이만큼 알아냈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우주에서 인류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알아낼 수 있을까? 어쩌면 이거는 우리가 평생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어라고 이렇게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한 그런 시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